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분이요 작년과 같은 8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치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공개하지 않고요. 부정하고도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에 올해 세수 부족분이 작년 수준은 아닐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경제 살리기에는 돈을 많이 쏟아붓겠다고 하고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뭘로 메우나요? 은행에는 돈이 금고를 메우다 못해서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은 돈을 맡기려고 하고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받지 않으려는 은행, 이걸 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국내 100대 대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 120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120조 원이면 작년 경제 규모 약 10%에 해당합니다. 은행 금고 메우느니 근로자 임금 올리고 또 투자하는 데 쓰면 안 될까요? 오늘은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은 지 100일째 도는 날입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으로 메웠던 100일이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0명,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메우다입니다. 저희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죠. 앞으로 41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내수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운영이 되는지 2부에서 기획재정부의 정은보 차관보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고차 경매 시장이 뜨겁다고 하네요. 휴가철 수요다 또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왜 중고차 경매에 관심이 늘고 있는지를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쉐보레 한국명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여행 상품권 30만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거래소 시장은 2026.62, 마이너스 1.7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시장은 559.67, 마이너스 3.4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랠리 뒤에 양시장 모두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와주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를 했지만 기관의 공격적인 매도세가 지수에 좀 하락을 이끌었던 하루였었습니다. 네. 특히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1028.60에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보다 4원 90점 오른 그 상태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환율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시장 전체적으로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특히 오늘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주었고요. 반면에 최근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올라주었었던 조선주들이라든지 건설주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건설주는 워낙 많이 오르면서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뉴스가 오픈된 이후에 좀 차익 매물들이 나왔고요. 과징금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오장 들어서 좀 강하게 빠지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이요.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이 발표된 것은 뉴스가 나오니까 또 파는 모습으로 재료가 된 건가요? 시장에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더 팔아라 이런 예. 얘기가 다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영향을 주면서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출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가가 아주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워낙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실적 발표 이전에 또 일단은 과징금이 호남 철도 관련해서 나온다라는 부분이 좀 이미 뉴스가 좀 전해지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과징금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현대건설하고 그다음 대림산업 등이 좀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추가 조정이 좀 있었고요. 네. 오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 때문에 상당히 좀 크게 오른 종목은 LG전자예요. 네. 네, LG전자가 그동안 좀 휴대폰 쪽이 워낙 안 좋아서 계속 고전을 했었는데 오늘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6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주가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당분간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좋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운데요. 네. 뭐 특히 콜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테크주들, 뭐 얼마 전에 뭐 거품론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현재 미국 시장에서 그를 뭐 비웃기라도 하듯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테크 쪽에서 상당히 좀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뭐 마크로진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상당히 시세를 많이 내주고 오늘도 6,300원 정도 오르면서 10% 이상의 상승세를 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바이오테크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환율이 좀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양쪽 시장을 본다라면은 뭐 특징적으로는 거래소 시장은 그동안 장기 소외가 됐었던 종목들이 네. 순환 상승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 부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수그러진 모습인데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좀 엔터주들은 약간 좀 잠잠한 반면에 미국 시장이랑 똑같이 좀 연동하는 종목들이 같은 업종 내에서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의 제2개성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얘기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협의가 된 건 아니고요. 네. 그렇고 우리 이제 중소기업계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중국의 지린성 옌지 그 연길 쪽에서 그 백두 포럼이라고 네. 그 중소기업인들 뭐 등등해서 이렇게 지금 포럼이 하나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모두 발언을 해가지고 오늘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서 제2, 제3의 개성공단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서 지난 2월에도 김기문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에 한 330평방미터 규모의 제2 개성공단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한번 이제 말한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125개 남짓 기업들이 진출해가지고 52,000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여기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물론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공단 자체가 이제 일방적으로 네. 폐쇄가 되는 그런 굉장히 곡절도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매력이 있는 입지인 건 분명합니다. 네. 한 그 노동력을 활용할 수가 있고 말이 통하는 더구나.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물류, 뭐 항만이나 이런 데서 가깝기 때문에 물류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래서 사실 뭐 요즘 중국으로 우리 나가는 기업들의 그 기업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부 뭐 베트남, 캄보디아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 만약에 남북 관계가 잘 돼가지고 북한에 공단을 둘 수 있으면 사실은 어느 외국 진출보다도 좋습니다. 특히 예. 경공업이라든가 이 부품산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들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럴 경우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이 낮은 선봉 지역, 기왕에 이제 북한 내에서 개방 지역이니까, 네. 또 더구나 이제 중국, 러시아하고도 이제 국경을 맞댄 물류 요충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아마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좀 더 지금보다 개선이 되고, 북측이 만약에 좀 더 실용적으로, 전향적으로 수용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제2, 제3의 이 공단을 네. 낮은 선봉 지구에 설립하는 방안도 아마 고려가 되지 않을까. 빨리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정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2분기 성장률이 7분기 만에 최저가 됐네요. 네, 거의 뭐 기업 실적으로 하면 어닝 쇼크가 또 올 네. 정도의 이 나쁜 실적이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이 2분기 GDP 속보치를 보면은 성장률이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입니다. 거의 제자리네요. 예, 네. 이게 연율로 한산해도 뭐 한 3%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요. 네. 이게 2012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래 한국은행이 예상컨대 지난 10일이었던가요? 그 하반기 경제 전망, 수정 네. 경제 전망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3.7,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실제 속보치가 더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토탈로 3.8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2분기가 더 나빠가지고 네. 상반기 성장률 자체가 지금 3.7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2분기만 놓고 보면 수출은 1.9%가 늘었고 수입은 0.8%가 증가했습니다. 이 대외 교역 중에선 굉장히 괜찮았던 편이죠. 예. 근데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뒷걸음을 치게 된 그런 네. 상황이고 민간 소비가 뒷걸음을 쳤다는 건 결국 지금 우리의 내수 시장이 얼만큼 얼어붙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세월호 참사라는 좀 특수한 요인도 아마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체적인 소득 부진, 네. 일자리 부진 이런 걸로 인한 그 내수 결핍 이것이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을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제 대대적 규모의 이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글쎄요. 근데 과연 이것이 지금 이 꺼져가는 이 경제의 분부를 다시 지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좀 잘 돼야 될 텐데 네. 글쎄요. 과연 이게 획기적인 이 백효약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은 약간 갸우뚱하는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소득을 가계를 환류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사내 유보금에다가도 뭐 추가 과세를 과세를 하는 하고 한다는데 이게 선순환되면은 그거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고리가 지금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예. 세금 내기 싫으면 월급 올려줘라 이제 이런 컨셉인데요. 배당을 하거나 예. 네, 투자를 하거나 그런데 글쎄요. 이게 기업들은 지금 예. 펄펄 뛰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로서는 당장의 인건비 부담이 또 클 테니까 네. 그런 점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뭔가 좀 인센티브를 할까요? 그런 게 약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유보금을 많이 쌓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대기업들인데 네. 삼성전자나 뭐 이런 그렇죠. 현대차나 이런 데인데 결국 삼성전자 현대차 직원들 월급 늘려주는 게 과연 우리 경제 전체에 내수를 진작시키고 네. 국민들의 실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네. 정작 늘려줘야 될 건 중소기업인들인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인데 중소기업들은 주고 싶어도 사내유보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네. 예,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기초연금이 내일 처음으로 지급이 되죠. 네. 드디어 이제 내일부터 역사적인 네. 첫 기초연금이 이제 지급이 되는데 지금 이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거를 노인들이 받고 계신데 네. 그거를 이제 변형된 형태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65세 이상 410만 명 노인들이 아마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2만 3천 명 정도는 좀 탈락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 재산이 늘어난 그 사이에 이제 늘어난 노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그 자동차, 고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뭐 고가의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네. 그 환산을 해가지고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네.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도 한 2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그런 혜택을 뺏게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G3를 가장 멋지게 꾸미는 법. 그냥 둬. 버튼 없는 바디, 메탈릭 스킨, 꾸미지 않아도 멋진 디자인.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죠. 앞으로 41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내수 활성화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2부에서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형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만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연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획재정부의 정은보 차관보 연결해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들어보겠고요. 빅데이터 경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나의 코코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코코아를 나의 코코야 당근 만들어 저 맛있는 얼음 코코 얼음 정수기.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8100님의 사연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롯데리아 햄버거도 하나만 사 먹었죠. 어머니는 햄버거가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햄버거가... 잠깐! 롯데카드 없으세요? 평일에 롯데카드로 롯데리아 핫크리스피 버거 구매 시 하나 더! 역시 롯데카드!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정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41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재정, 세제, 금융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논란이 됐던 DTI, LTV 완화, 또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신에 사내 유보 과세 같은 경우에는 기업소득 환류세라고 이름은 바뀌었지만 입장이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이 될지 또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보 차관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많이 바쁘셨죠? 예. 네. 이 하반기 그러니까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는데 가장 출발은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대한 지금 상황 인식일 겁니다. 예,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우선 뭐 한마디로 네.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네. 그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나 역동성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저희는 지표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성장세도 조금 꺾여 있고 이런 자신감이나 역동성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 경기 부진은 저희 생각으로는 내수 부진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네. 이러한 내수 부진은 경기적인 현상만이 아니고 저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발표하신 내용은 상당히 자료가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 핵심은 뭐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 우선 뭐 일단 정책 기조의 큰 변화입니다. 네. 저희가 가능한 한 과감하고 적극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그 기본적인 기조 하에서 네. 확장적인 정책 기조는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가계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는 먼저 내수 활성화 분야입니다. 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1조 원 수준의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저희가 그 직접적으로 확장적인 재정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는 LTV DTI를 와 같은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주택 시장에 대한 대응을 정책적 대응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셨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를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여성 청년 고용 지원과 같은 민생 안정 대책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네. 아울러서 그 경제 혁신을 위한 그 대책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개혁이라든지 또는 그 규제 개선 이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그리고 유망 서비스라든지 창조 경제를 저희가 획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예, 확장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는 강력하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불황 때문에 그런지 세수도 좀 잘 안 거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41조 원, 이거는 추경 없이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중에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12조 원이고, 네.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조달하는 것이 한 28조 원 수준이 됩니다. 네.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28조 원은 주로 정책금융기관이나 이런 것들의 여유 자금들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금을 통한 12조 원은 저희가 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한 9조 원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대한 2월 불용을 가능한 한 줄여서 집행률을 제고함으로써 한 3조 원 수준의 재정 보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한 41조 원 정도의 그 확장적인 재정 금융 스탠스를 마련해서 네.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재정을 일단 다 쓰시도록 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데요. 그 기금 쪽에서 끌어오는 거는 어떤 기금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기금에서 끌어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네. 주택기금에서 네. 저희가 생각하기는 한 6조 원 정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들도 네. 기존의 정책 자금이라든지 신용보증 기금을 통한 신용 보강이라든지 이런 걸 네. 통해서 한 2조 4천억 정도 보강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률 제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3조 원 정도 해서 네. 한 12조 원 정도의 기금을 통한 재정 확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부터 먼저 여쭤보면은요.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3대 세제 패키지가 나왔어요. 이게 근로소득 증대 세제가 있고 기업소득 환류세제, 그러니까 이게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있고 또 배당소득을 증대하는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세제 혜택이 되면은 세금이 혹시 또 덜 거쳐서 재정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단 들거든요. 우선 저희가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네. 가계소득 증대세제로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요. 네. 거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근로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리고 기업소득 환류 세제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줄 예정이고요. 기업들에게요. 네, 기업들에게. 예. 그리고 배당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세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네. 반면에 기업의 단기 순이익 중에서 임금이나 배당으로 또는 나머지는 또 투자로 지원되지 않고 사내에 다시 남게 되는 기업 소득에 대해서는 네. 그런 수준이 일반적인 수준을 좀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제상에 좀 불이익을 줘서 가능한 한 근로소득으로나 또는 배당소득 또는 투자로 환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수 증대에 주안점을 뒀다기보다는 네. 가능한 한 기업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또는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네. 경제의 전반적인 선순환 고리를 유지를 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가계의 소비가 확대되면서 기업이 새로운 이익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수와 관련해서는 네. 저희 그 정책적 목표는 세수 중립적으로 즉 추가적으로 만약에 들어온 세수가 있다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기업에게 지원해지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네. 저희 정책의 목표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선순환 시나리오대로 된다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잘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 일단 이제 기업들에게 배당을 해라. 그 다음에 임금을 많이 상승을 시켜라라고 하지만 기업들은 이제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줄일 수도 있겠고요. 또 배당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만 좋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희가 그 구성상에 있어서는 그것이 투자로 연결이 되면 네. 저희가 이미 그 투자 관련된 투자 고용 세제를 통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자금 중에 이익으로 환류된 자금들이 배당이나 임금으로 또는 투자로 가든 그 형태에 불문하고 네. 오히려 기업의 사내 유보로 과도하게 축적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만 저희가 그 일정 부분 페널티를 준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인 배당과 관련해서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 저희 주식 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한 30%, 내국인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론 한 30% 정도는 그 외국인에게 배당이 되겠습니다만은 나머지 70%는 결국 내국 투자자에게 배당됨으로써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게 기관을 통해든 또는 일반 법인을 통하든 간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그 가계소득 증대 세제 체계 내에서 결국 개인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국내의 소비의 하나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그게 다시 기업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기업소득 환류세인데요. 이게 최경환 부총리께서 직접 장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이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기준이 사내 유보율이 뭐 어느 정도나 되면은 얼마를 더 과세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기준도 세워졌나요? 그런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8월 초순에 내년도 조세 개편 방안을 포함을 해서 종합적인 세제 개편의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구체화된 그 세제상의 제도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또 그 구체적인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아무래도 지렛대로 이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LTV, DTI 정책 이 과제상으로는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완화를 좀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부동산 다 침체가 돼 있는데 이거 풀어줘서 부동산 경기 살고 내수 활성화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LTV, DTI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보면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이 돼서 현재까지 그 시장에 있어서의 규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들을 감안을 해서 이 여건에 맞도록 정상화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LTV나 DTI가 그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는 좀 더 효과가 있고 네.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그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덜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전문가들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우선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기본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자금 조달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질적 구조 개선을 통해서 그 가게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서 15% 정도의 추가적인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네.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융권에 있어서 단일화된 LTV DTI를 규정을 하게 되면 결국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가계 대출의 가계 부채의 부분별 이동을 통해서 개별 가게들은 이자 부담을 경감함에 따른 네. 효과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무조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좀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정정책이 완화 쪽으로 확실하게 가면, 확장 쪽으로 가면은 통화정책도 확실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우선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부총리와 하는 총재와 함께 그 간담회를 하시면서 전반적인 경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 최종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은 네.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리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인식은 같은 방향을 보고 계시다고 보면 될까요? 경제 여건에 대한 네. 인식이지 꼭 예.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으로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은부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인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를 보는 신기한 세상이죠. 빅데이터 경제입니다. 다음 소프트 최재현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 아이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아이에 대한 우리 얘기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네,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저도 학부모기는 하지만은 아이 잘 모르겠어요. 네. 부모는 아이 생각을 모르고 아이는 또 부모 생각을 서로 모르고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안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네.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을 네. 해요. 그러면 어른들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면은 아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2012년부터지만 2년 동안에 이제 올라온 글들, 네. 사실 이 글이라는 게 이제 10대들이 자주 올리는 커뮤니티, 네. 이제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이제 또 올리는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글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 관심사가 뭔지를 이제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요. 어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걱정, 그리고 이제 고민. 아이들의 네. 걱정과 고민이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고, 사실 어른하고 이제 연관된 이제 감성어들이 이제 되게 보면은, 좀 어두운 것들이 많아요. 어두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열정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게 파랑새 증후군이다라고 해서 또 정열 없이 이제 사는
직장인들, 어른들이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저희가 또 조사한 건 아니지만 취업 포탈이라고 하는 사람인에서 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취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직장인들도 이제 90%가 회사를 옮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더라고요. 자체가 예. 어른들이 이제 어떤 그 일에 대한 열정보다는 이제 걱정하고 고민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네. 들고요. 또 어른들이 이제 갖는 관심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이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부모들은 그냥 아이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일반 어른들은 걱정이고 네. 또 어른들 중에서도 이제 학부모라고 하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아이가 가장 큰 관심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반대로 아이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던가요? 아이는 이제 반대로 부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아이는 이제 공부나 입시, 편입, 시험, 오. 학교 정말 놀라웠던 건 네. 아이가 갖는 관심사 이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이 공부, 입시, 편입, 시험, 학교였어요. 그러네요. 네, 예. 정말 걱정스럽기도 하고 네. 예, 안타깝기도 했어요. 예. 근데 우리 아이는 왜 공부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것도 공부에 대한 관심이겠죠, 말하자면? 네, 그럴 수 네. 있고요. 근데 뭐 더 분석을 해보면 사실 가고 싶은 건 이제 여행이고 가기 싫은 건 학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분석이 나오고요. 네. 또 어떤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 아이들한테는 가고 싶기도 하고 가기 싫기도 한 그런 두 가지 동시에 분석 요건이 나왔는데 어떤 네. 의미냐면 지겨운 학교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집이 있는데 네. 하면 집에 가면 엄마한테 점점점 또 이런 또 네. 집이 있어서 그렇죠. 이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학부모의 관심사가 공부일 줄 알았는데 아이였잖아요. 네네. 이 공부에 대해서는 부모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그리고 또 아이는 공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궁금한데 그런 것도 분석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에 대해서 연관되는 감성어들은 이제 답답하다. 아무래도 이제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이제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리는 거고요. 부모는 부담스럽다라는 이제 연관 네. 감성어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부담스럽다면은 어떤 걸까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또 아이가 이 여건이 안 되는데 뭘 네. 부담을 계속 주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답답해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희 때,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 공부에서는 웬만해선 좋은데 못 간다. 네, 더 못 가는 네, 것 더 같아요. 답답하다. 그래서 네. 아이들은 점점 더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우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 청소년기, 특히 아이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이 특징이 이제 부정적인 특징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이제 두려움과 이제 부채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음의 빚이나 미안함을 이제 저희가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두려움과 부채감이었어요. 두려움은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 그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친구하고 또 어머니, 엄마 두 가지가 다 공존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친구인 경우는 이제 따돌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또 엄마에 대해서는 어떤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엄마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고요. 부채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 의외로 이제 아이들도 학원비에 대한 부담을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만 갖는 생각이 네. 아이들한테도 고스란히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엄마에게 이제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또 같이 글들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그냥 모르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 그런 것들을 다 부담으로 느끼고 있군요. 네네. 네, 따돌림 같은 경우에 요즘 많이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10대 같은 경우에 친구하고 당연히 친하게 지내고 싶을 텐데 이 친하다는 것이 내 맘대로 안 돼서 참 안타까운 면도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친함 뭐 이런 것에 대한 감성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이 친함이라고 하는 연관 키워드들 중에서 사실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이제 카카오톡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 10대들한테는 이 친하는 이제 수단 중에 하나가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툴로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카톡을요? 네. 예.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분명히 이제 카톡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대의 카톡과 부모들의 카톡은 이제 분명히 달라요. 예. 물론 이제 대상이 친구라는 점은 같지만 이 10대들의 카톡은
카톡은 정서적으로 확실히 이제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카톡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카톡을 통해서 이제 10대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답답한 그런 순간을 뭔가 탈출하고 싶은 이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카톡을 통해서 카톡이나 게임을 통해서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놓고 네. 싶은 거고요. 예. 또 결국 이 아이들은 그 친한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카톡이나 게임을 한다고 이제 네. 봐야 되는 건데 이 공부의 연관으로는 친구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네. 게임이나 카톡의 연관으로는 친구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카톡은 대상이 있으니까 그럴 거고 게임도 그러면 같이 하는 게임. 네, 우리가 이런 예전에 생각하는 이제 그런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네. 여럿이 같이 하는 게임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뭐 게임을 한다. 친구랑 또 친하게 지내려고 게임을 한다. 이런 게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카톡으로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분석이 되나요? 근데 이제 내가 카톡을 하면서도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카톡하면서 내가 소외감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억지로 많이 하는 네. 그런 이제 부작용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연대감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네. 하는 그래서 이제 거죠. 손에서 핸드폰을 네.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라도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갑갑하네요. 네. 근데 부모하고 아이하고 카톡 많이 안 하나요? 네, 아니 근데 뭐 부모가 일반적으로 네. 이제 아이한테 하는 카톡이 많이 있는 것 일반적으로, 같고요. 네. 아이도 부모한테 어떤 뭐 자기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부모와 아이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한마디로 이런 걸 정의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네.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아이는 부모에게 미안하고 네. 부모는 아이에게 속상하고 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네. 이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뭘 원하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어른들은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어른이 조금 더 잘못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매우 큰 부담감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 게 지금의 이제 현실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여전히 모르는군요. 부모들은. 네, 네. 아직도 모른다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애들의, 네. 아이들의.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그러게요. 네, 그게 이제 예. 의문으로 남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한번 좀 접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그래야겠습니다.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G3로 작품 사진을 찍는 법. 그냥 찍어. 레이저로 잡은 오토포커스로 터치하는 순간 작품 사진.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네, 2부 마칠 시간인데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호주에서 한국인들로 추정되는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요. 절벽 아래로 추락해서 1명이 사망을 했고요. 4명이 지금 다쳤다고 호주 국영 ABC 방송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호주서 버스 추락 사고가 있어서 5명이 사상자가 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생경제 3부에서는 지금 휴가 떠나신 분도 있을 거고 휴가를 떠나실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중고차 시장
특히 경매 시장이 뜨겁다고 하네요. 저는 중고차도 경매하는지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이 경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경매를 통해서는 더욱더 효율적인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할 수가 있는지 방법도 좀 알아보고요. 또 혹시라도 부작용은 있지 않은지 그런 점들도 좀 알아볼까 합니다. 대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뛰어들었다고 하니까 믿을 만한 경매 업체들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만한 물량이 있을까? 이런 점도 좀 걱정은 되고요. 내시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생생경제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